주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 개면연 한 해가 지나갑니다. 다사다난하고 사회 갈등에 첨예했던 개면연 한 해가 지나가고 새 갑진년 2024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개면연 한 해를 잘 보내시고 갑진년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개면연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오늘 송년법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신년법회를 엊그제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또 그 신년법회 한 해 끝인 송년법회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연말을 맞이하면 아쉬운 마음으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설계하는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었던 성과 그리고 성찰해야 할 아쉬웠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가 다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혹여나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실수했던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갑진년 새해가 있기에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금강정사는 2023년 개면연 한 해를 큰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각자 다 다양하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고 겪었던 일들이 있고 그 중에 성취했던 일, 행복했던 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금강정사는 지난 한 해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는 1년이었지만 물밑으로는 금강정사 미래를 위한 고민과 준비를 하는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부분적으로 미래의 금강정사 모습을 임원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이 자리에 앉아서 미래의 금강정사가 어떤 모습이다,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은 기억이 안 납니다. 부분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금강정사의 마스터 플랜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찰 내에서는
금강정사의 미래의 모습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전통문화체험관의 설계와 예산 신청 등을 연초부터 진행하여 불사를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강정사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개발 문제가 계속 딜레이돼서 밀추어져서 그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또 공부상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강정사의 불사 계획 설계를 해야 하려면은 금강정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적도가 공부상으로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그 지적도를 등기를 떼보려면 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등기상의 지적도상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감도는 그릴 수 있지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전체 마스터 플랜은 설계상으로는 그릴 수 없지만 그 저희들의 마음속으로는 마스터 플랜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불사 공사를 진행을 하려면 설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공사가 가능하고 거기에 예산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며칠 내로 이제 시청에 들어가서 이 책임의 그 과에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아볼 그런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치해 놓은 뭐 불사금이 있다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불사금 모연을 시작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현실적으로 불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예산이 됐든지 간에 저희들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라고 세 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직접 이제 불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몇 분이 찾아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말씀만 드렸지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의 그림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내로 올
5월 달 이전에는 부분적으로나마 설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 글자 여러분, 2023년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사자성어의 문구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따라라고 하는 결리망의를 꼽았다고 합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결리망의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리망의는 논어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논어에 의하면 이익을 보면 어려움도 생각하라고 하는 결리사의가 나오는데 결리망의는 그 의미를 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익이 생기면은 이 이익이 생기는 과정에서 정말 정의로운, 의로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왔는지 아니면은 사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투기라든지 이런 사기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눈물 나게 하고 내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이 바로 결리망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의로운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나에게 이익이 얻어진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내가 쓸 것인가, 어떻게 그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나에게 이익이 왔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어디에 가치 있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결리사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리망의는 결리사의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리망의를 추천한 교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는 결리망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과 같다라고 했고,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정치의 본래 의미는 국민을 바르게 다스려 이끈다라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 자신이 속한 당, 이러한 자신이 속한 그룹, 그 자신이 속한 그룹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누면은 빈부라고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진보 보수라고도 나눌 수도 있고, 더 많은 이 분열 현상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는 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와 불교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 그 어떤 편이냐, 내가 어떤 편이냐에 따라서 자기 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교에 이익이 되는 쪽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다른 쪽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은 좀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야당이니까 야당의 이익이 되는 것, 여당이니까 여당의 이익이 되는 것, 보수니까 보수의 이익이 되는 것, 또 진보니까 진보의 이익이 되는 것, 또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에 그 정치인들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한 본래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끌은다라고 하는, 국민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끌은다는 것인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시키고 정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 생활도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서 자기만 잘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방식이든지 옳지 않는 방식이든지, 그것은 방식은 상관없이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 그런 방식으로만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태도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해 사기 사건도 많았고,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법들에 많이 동원돼서 사회가 마치 결리망녀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교수도 있었습니다. 결리망의를 선정한 전국의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 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도 사회적 모범이 아니라 뻔뻔하고 비겁하고 개인 이익 앞에서는 가족과 친구와 노약자들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꼬집으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 간다고 걱정하는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결리망의 모습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현직 의원과 예비 후보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상황, 그것이 결리망의라고 하는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결리망의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게 되면은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은, 유럽은
그 사회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리망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리사의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지금 취하는 이득이 결리망의인지 결리사의인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 앞에 떳떳하고 위로움이 있는 그러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는 사회 구조가 유럽의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는 가면 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사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제는 형제도 애정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극심한 자기 이기주의로 빠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가 한 10년 전에 언론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외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오보다가 그 양로원 대문 앞에다가 놓고 도망갔어요. 양로원 그래도 이제 눈꽃만큼의 양심이 있었던지 다른 데다가 놓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양로원 대문 앞에다가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양로원이니까 노인이 대문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모시고 들어가서 양로원에서 모실 것이다 라고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서도 그냥 아무 노인이나 모셔가가지고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노인이 신분이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모시고 들어가서 양로원에서 모신다 하더라도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러한 스크린을 다 해요. 그러려면은 모시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노인은 반드시 파출소로 모시고 가야 돼요. 파출소로 모시고 가서 그 노인의 연고자가 누군지 다 그 정보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근데 이 경찰이 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집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 어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구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구도 얘기도 않고. 동만 가르쳐 주세요. 해도 않고. 주소를 얘기를 물어도 물론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 연고자,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아는 사람, 그 친척의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나 하나라도 가르쳐 주세요. 말을 안 하는 거. 나중에 말 안 하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내미가 자기를 로보다가 그 뭐라고 그랬죠? 양로원 앞에다가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전화번호도 알고 자기 집의 주소도 알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문제가 갈까 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자식을 그래도 자기 아들의 체면이 깎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기가 고통을 받더라도 자식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을 모셔다가 양로원에 가서 모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식이 1, 2년을 살다가 그래도 양심이 가차게 됐는지 자기 부모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알아보러 그 양로원에 온 거예요. 와서 양로원 원장이 그걸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부모를 갖다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한 거지요. 경찰서에서 자식을 데려다가 왜 부모님을 이렇게 버렸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모시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잠시 양로원에 계시고 내가 돈 벌어서 다시 와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양로원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전화번호를 주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니까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은 제가 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않고 그냥 버리고 갔을까요? 자식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곤란했으면 얘기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하고 거기 양로원 앞에다가 자기 부모를 모셔다 놓고 도망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과 논의도 할 수도 있고 협의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 부모님을 떳떳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내가 물어본 내가 그렇지요.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일인데 지금은 더 극심할 것이죠.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부모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것이 차라리 그 당신에게도 편하고 살아있는 자식에게도 더 홀가분하고 그렇다 싶어 판단을 해가지고 뭐 약을 조금씩 이렇게 힘이 못 쓰지게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을 제공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들어보시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얘기가 자주 들려요. 이제 자기 부모도 그러는데 자기 형제는 더 그러죠. 형제하고 관계는. 그러한 입장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뭐 가볍게 제끼고 가볍게 돌아서고 가볍게 버릴 수 있죠. 부모 형제도 그러는데 남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간에
서로에 더불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면은 젊은 사람이 모시고, 또 그동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낳고 기르고 또 보호하고 지원을 해서 성장해 지금 젊은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현재의 귀찮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실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 비탈길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올라온 놈만 데리고 가서 산다. 이제 올라오지 못하면 너는 약하니까 못 사니까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거 뭐 짐승 사자도 아니고, 짐승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부모를 끝까지 부모와 같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끝까지 잘 모시지, 더 잘 모시지 못해서 한이지. 그냥 지금 귀찮고 힘들다 해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외면하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 이건 정말로 우리 사회에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출발을 했을까요? 이 국가는 그 국민이 안정되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없게 국가가 국민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것이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외됨이 없이 그 나라에서 국민으로서의 함께 잘 살아나가는, 잘 살아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속에서 자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안 만들면서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이죠. 그것이 정치권의 또 책임이기도 해요.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해야 될 일이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의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절대 그런 사람은 추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그 보면은 저도 요즘 그 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갑니다. 잘해서 당선돼 가지고 의원 역할을 잘 하라고 그러한 뜻이 있고, 저도 나중에 금강정사 불사를 할 때에 또 정치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상황이 있으면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는 결리망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가지고 계속 투기를 하지요.
투기를. 물론 요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가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투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을 싸게 사가지고 값비싸게 파는 것을 이건 투기라고 그러죠. 저는 돈도 없어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에 이 금강장사에 이 땅을 샀어요. 그때 살 때는 25만 원 주고 평당 25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요즘 이제 개발하고 확정이 되고 하니까 이 바로 옆에 주택용지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적어도 1,500, 2,000 갑니다. 1,500, 2,000. 이건 전부 다 개발로 확정되고 그린벨트로 다 풀렸으니까 금강정사 땅은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종교용지는 거의 반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90년대 중반 초에 살 때 25만 원에 살 때보다는 지금 반가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1,500평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받은다 할 때, 예? 150억 됐나요? 근데 그 돈은 아무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 전체를 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에 등기가 돼 있어요. 한 평도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와 관련된 그 어떤 스님도 이 땅을 돈으로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환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벌었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여담이고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 땅을 사서 부동산가가 올라가면 돈 벌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투자를 거기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돈을 벌려고. 거기서 재산을 늘리려고.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없이 자기 필요한 부동산과 자기 필요한 집만 사서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부동산가가 그렇게 천정부지로 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집을 사서 내 집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을 몇 채라도 사가지고 자기 살 집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몇 채 사가지고 계속 그것을 투기 형식으로 굴러서 재산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늘 욕만 얻어먹어요. 그런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불광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거의 다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듣기 싫어가지고 날 보고 뭔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광명시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광남보다는 많지 않으리라고 해서 좀 마음 놓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모습들이 빈부격차를 우리 사회 빈부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도록 집가를 부동산가를 뛰게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리망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리망사라고 하는 망사의라고 하는 내용하고 정말로 정반대예요. 내 이익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내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도 정당하게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얘기를 길게 끌고 나가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불자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의 시점에 우리 각자가 성찰해야 할 일은 이익 앞에서 어려움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익 앞에서 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며 사는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 불평등 구조를 우리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서 우리 후손들이 이 불평등 구조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리망사가 아니라 결리망의가 아니라 결리사의라고 하는 즉 이익 앞에서 이것이 나의 정당한 이익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돼야 되고 각자의 가치의식이 그러한 사의라고 하는 이익 앞에서 의로움, 정당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의 사는 사회가 불평등 구조가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리망의가 아니라 결리사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며 사는 후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는 삶,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연시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잘못된 생각과 악습을 훌훌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년 한 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던 탓에 후회하고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항상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을
스스로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미 내가 사는 습성이 즉 업이 그렇게 들었는데 이걸 고치려면은 엄청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후손들이 사는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기성세대보다도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드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동체적 삶의 태도예요.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에요.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개인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가장 중요한 수행은 공동체적 삶의 태도입니다.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삶의 형식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5계를 지켜야 돼요. 5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5계를 지키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거든요.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또 과격한 행동, 태폐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의 기본, 모든 기도의 기본은 5계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형식으로 얘기한다면 공동체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야 기도의 성취와 수행의 성취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의 대중적 생활은 그 대중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중들이 공양을 할 때 공양식을 잘 지킨다든지 대중들이 일단 대중들의 전체적 행위로서의 울력을 잘 한다든지 이렇게 대중의 전체적 삶의 속에서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대중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그 신행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계를 지키는 그 태도와 공동체적 삶을 사는 가족 공동체적 삶을 사는 그러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의 자세이고 신행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 얘기로 보왕산매론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발췌를 해왔는데 저보다 먼저 우리 신도 회장이 보왕산매론의 그 구절을 딱 사용을 해버려가지고 제 이 얘기가 힘이 확 빠졌어요. 보왕산매론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도 회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심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했습니다.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곤란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곤란을 또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잘 견디어 이겨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삼고 수행을 삼으라. 곤란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곤란이 없는 삶을 자꾸 찾아 헤매면은 그것은 헛수고인 것이다. 작년 한 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 한 해도 어려운 일이 많았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그 어려운 일들을 돌파하고 견뎌 나왔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기본적인 어려움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없기를 바라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 굴곡,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잘 돌파해 나가는 것이 내년의 삶의 또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저희 건강정사는 어려운 불사의 준비와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과 저희 건강정사와 함께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강정사 미래를 내년에 불사의 과정을 통해서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